다음에 223페이지에 그 기간 단축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 그것도 거기 나와 있거든요. 5년짜리로 인가 받으신 분들 3년으로 어떻게 단축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일하실 때 처리하시면 되고, 이 3년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또 집어 넣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회생제도에서 이제 5년으로 통과됐지만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원칙들. 근데 이 짧은 내용 안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사실 다 담고 있어요. 이 정리된 내용 안에, 이 업무 지침 안에. 그게 뭐냐면 22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기간 단축안을 얘기하는 건데, 작성 기준이 있잖아요. 작성 기준. 그죠? 어떤 단축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 라고 한, 여기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중요한 게 청산가치 보장이 나와 있죠. 이 원칙. 3년으로 단축하더라도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꼭 확인하고 접수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원칙, 대원칙이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 아까 가용소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이제 나머지 내가 변제에 투입해야 되는 돈, 이 돈이 전부 투입됐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도 있었는데, 재산 가치가 확 늘어날 수도 있고, 내 소득이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뭐 자격증을 땄다거나, 뭐 아니면 그 직장에 다니다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막 사업이 막 너무 잘 됐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도.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근데 원래는 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는 변경 신청이라는 게 가능해요. 이 변경 신청이 아까 채권자 목록이 누락되어 있는데 목록을 넣을 수 있는 변경은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내 어떤 가용소득, 이 청산가치 보장이라든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비춰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했다면 이거는 반영을 해주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나한테 유리한,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났어. 그럼 원래 더 갚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나서서 나 소득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나 더 갚게 해주세요. 라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걸 채권자가 알았다. 채권자에게 신청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변경 신청 권한이 있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내가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 가치가 상승됐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 더 변제하게 해주세요 라는 변경 신청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도 물론 자진해서 자진 납세로 저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더 많이 갚게 해주세요 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가용소득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늘어났죠? 늘어났으면 늘어난 것만큼 더 변제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기간 단축 신청이 들어가는 시점에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그동안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요거 기간 단축할 때 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변동 내역들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변제 금액 이상의 변제 투입, 이것도 기본 원칙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통과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 그죠? 그 다음에 그 5천만 원 넘고 5억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플러스 100만 원. 되게 소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계산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변제 금액이 엄청 낮은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뭐 안쪽이거나 그 정도 선에서 변제할 때는 이 변제율이 너무 낮게 나오는데 라고 할 때, 또는 변제율을 계산해 봤더니 한 10% 미만 뭐 나오거나 10 몇 프로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 요건에 충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제 계획안을 짤 때의 변제율은 원금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변제율을 쓰게 되어 있어요. 원금 가지고 먼저 변제 계획안 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금을 딱 변제 계획안에 쭉 박아 넣어봤더니 원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변제하는 금액이 10%라고 하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총 내가 회생제도를 통해서 변제하는 금액으로 나왔어요. 10% 됐죠. 뭔가 마음을 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 요건에 가끔 충족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계산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까 이자까지 계산해서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 4억이었다. 이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다시 그 요건에 해당되게끔 가용소득을 좀 생계비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용소득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원칙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요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간 단축 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도 이 요건을 반드시 구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간이 단축될 때도 이 요건은 무조건 구비해 줘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171페이지 이후부터 중요한 대원칙들이 나와 있어요. 변제 계획안을 짜는 데 있어서 171페이지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가치 계산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현재가치와 청산가치 비교하는 것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이거 지켜라 라는 내용 나와 있는 거고 최저 변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도 175페이지에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돼 라는 부분이 그 박스 안에다 넣어놨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켜지는 변제 계획안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 그 다음에 뭐 공평, 형평의 원칙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우선 변제 있는 거는 100% 갚아야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변제 계획안 속에 녹아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176페이지에 보면 수행 가능성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종종 어쩔 수 없이 청산 가치가 높아서 그 생계비를 막 엄청나게 낮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회생위원도 보정 낼 때 그런 말을 해요. 이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소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통과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내가 뭐 더 아르바이트를 하든 또 어떤 영업력을 키워서 더 많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든지 지금 뭐 회사에 이제 막 입사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작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회사하고 얘기가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소명을 통해서 이 변제 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경우들도 사실 종종 있어요. 근데 다 어쨌든 통과되는 것도 목적이지만 여러분들은 이 채무자가 이거를 감수할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채무자 입장에 있어서는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이 사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서 더 잘 갚아 나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지 통과됩니다 라는 걸 얘기해 줘야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채무자들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 있죠. 어쨌든 이 변제계획안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마지막에 면책이라고 했는데 회생에서 여기서 내가 빚이 1억인데 최종적으로 1,000만 원 갚는 변제계획안을 짰다 라고 했을 때 이 면책이 되는 시점은 변제가 완료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끝까지 잘 갚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 중요한 게 내가 한 이제 2분의 1 갚았어요. 2분의 1 갚았는데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난 못 버티겠어. 나 이제 그냥 끝이야 이렇게 채무자가 생각했을 때 이 채무자의 내심에 뭐가 있냐면 나 이제 50% 갚았지 나머지 50%만 갚으면 돼 라는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는 채무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내심의 의사죠. 이 사람이 50% 갚은 거 이 변제 계획안이 다 끝마쳐졌을 때 이거를 요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거지. 이걸 중간에 이만큼 했는데 그럼 너 이렇게 채무가 조정된 거니까 50% 갚은 거니까 나머지 50%는 그냥 네가 알아서 갚어. 그러면 면책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도는 뭐냐면 일반회생제도예요. 법인회생제도. 법인회생제도는 제도 내에 아까 채권자 동의 절차가 있다라고 그랬죠? 채권자 동의 절차를 통해서 인가가 날 때 여기 이제 인가 이후에 변제해서 여기 면책이잖아요? 근데 일반회생제도는 인가가 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권리 변경을 갖고 와요. 권리 변경. 그래서 이 조정된 내용에 따라서 권리가 이미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채권자 목록 표가 집행 권한이 되는 거 아세요? 네. 이 채권자 표가 나중에 여기다가 집행문만 부여받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집행할 때. 그래서 요 채권에 대한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 표를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여기 변경된 내역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요. 회생은, 일반회생, 법인회생은. 그러면 개인회생제도는 이렇게 쭉 하다가 중간에 여기서 띡 못했어요. 그러면은 변제계획표에 의해서 변경된 금액으로 집행할까요? 아니죠. 왜? 면책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변경 효가 없죠. 권리 변경은 이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변경 효 안 생기고 처음에 예를 들어 채권자 목록에 내 채무가 5천만 원이었어.
이제 5억 중에, 예를 들어 뭐 4억, 1억이었네요. 1억 중에 내 채무가 5천짜리가 있었어. 그럼 채권자 목록에 5천이라고 기재돼 있었겠죠? 10분의 1 갚으니까 변제 계획 안에는 이 5천짜리는 10분의 1이니까 500 받는 변제 계획안이 짜여져 있었겠죠.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못했으니까 이 사람 집행할 때 얼마 가지고 집행해요? 500짜리 가지고 집행분 부여받는 게 아니고 5천짜리 가지고 집행분 부여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일반회생 제도하고 개인회생 제도하고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의뢰인한테 무조건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말면 도로함이 타불이고 무조건 끝까지 가야 이때 진짜로 최종적으로 통과된 이 면책의 효력을, 나머지 부분 채무에 대한 면책의 효력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감수할 의사를 가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수행 가능성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많은 부분을 좀 변동된 부분이나 상담할 때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책은 이제 교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거고, 이 책에 다른 책에 없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라는 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 잘 하셔가지고 정말 잘 의뢰인들, 어려운 채무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돈도 어렵게 마련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잘 상담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시고 해서 우리가 좀 정말로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무리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